보행 훈련, 네, 걷는 거지요. 걷는 건데 여러 가지 걷는 자세, 태도, 모양을 갖다가 한꺼번에 통칭해서 보행이라고 하는데 관절과 근육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서 보행을 합니다. 자, 걸을 때 다리만 가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양쪽 팔도 같이 움직여지죠. 그래서 왼다리가 나갈 때 오른쪽 팔이 나가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신체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걷게끔 되는 거지요. 걸을 때 그냥 몸뚱아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골반도 회전이 되고요. 엉덩관절, 힙 조인트도 약간 움직여지고 무릎, 발목, 발 등 여러 다리 관절들이 한꺼번에 협조적으로 잘 조절되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행에서는 보행 주기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보행 주기는 크게 디딤기와 흔들기로 있습니다. 디딤기는 스탠스라고 하고요. 흔들기는 이제 스윙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디딤기라고 하는 거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그런 단계를 디딤기, 스탠스라고 하고 스윙은 발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 공중에서 떠 있는 단계가 있겠죠. 그런 단계를 우리는 스윙, 그래서 디딤기, 스탠스가 60%고 스윙은 4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발이 전부 다 닿고 있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양다리 디딤기에서 더블 서포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지지기를 빼면 나머지는 이제 한 발만 닿고 있고 한 발은 땅에서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기본적인 그 보행 주기에 대한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처음에 발 뒤꿈치가 딱 닿게 될 때는 이거를 뒤꿈치 닿기에서 힐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도지 플렉션 된 상태로 딛고요. 바로 이어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발을 딱 닿게 될 때 닿게 되는 충격이 그대로 반작용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바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어, 바닥으로부터 오는 반작용 힘이 근육 힘으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바닥이 땅에 닿게 되는 중간 스탠스가 있고 그리고 발가락을 딱 치고 나가는 이거를 토 오프라고 합니다. 토 오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을 딱 치면서 바로 스윙을 통해서 다음에 스탠스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각각의 단계별로 해서 근육들이 사용되는 것이 약간은 달라집니다. 어떤 똑같은 근육이 어떤 시기에는 익센트릭, 편심성으로 작동이 되기도 하고 바로 다시 콘센트릭, 동심성으로 바뀌고 하면서 근육작용이 계속 바뀌면서 보행을 하게 됩니다. 디딤기, 스탠스 페이지는 전체 보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딱 땅에 닿는 시기, 힐 스트라이크를 거친 다음에는 바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반작용 힘을 무릎을 살짝 구부림으로 인해서 무릎 쪽에 있는 근육으로 흡수를 하고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단계를 부하 반응기 로딩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무릎 쪽에서는 쿼드리셉스, 니 익스텐서, 무릎 평근이 편심성으로 수축하면서 그 로딩 리스판스, 부하 반응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디딤기는 전체 발이 다 땅에 닿아 있는 중간 그 시기를 중간 디딤기라고 하고 터미널 스탠스는 발가락이 딱 치고 나갈 때 마지막 부분, 그 치고 나가는 부분을 우리는 말기 디딤기, 터미널 스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들기에서 스윙 단계는 전체 보행의 40% 정도 되는 거고 발가락이 딱 치고 나가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초기 흔들기에서 발이 중간쯤에 있는 중간 흔들기 그리고 마지막에 발 뒤꿈치가 바로 닿기 그 직전까지를 우리는 말기 흔들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다리 디딤기는 양쪽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걷고 뛰는 거에 대한 그 차이가 양다리 디딤기가 있는 것이 걷는 거고요. 양다리 디딤기가 없는 것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 중에서 경보는 어, 걷는 경기지요. 그래서 경보 심판들이 선수들을 보는 거는 양다리 디딤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쨌든
양쪽 다리가 동시에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로 우리는 양다리 디딤기라고 하고 있고요. 전체 보행 중에 10에서 한쪽 팔씩 10에서 25,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 디딤기는 양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다리를 딛고 있는 단계가 되겠지요. 자, 보행은 이제 이렇듯이 여러 가지 관절과 근육들이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만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근육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단계에서는 콘센트릭, 어느 단계에서는 익센트릭은 마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발목, 무릎, 엉덩관절, 골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조화롭게 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지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스텝 한 발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왼쪽 발 딱 찍고 오른발 찍고 왼쪽 발 다시 찍게 되는데 한 발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왼발과 오른발의 거리, 그리고 한 걸음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같은 발에서 같은 발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스트라이드 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발 너비는 각 발 간의 옆에 너비,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보행률이라고 하는 거는 분당 걸음수를 얘기합니다. 분당 걸음수를 얘기합니다. 보행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르기로 가고 있는지, 되게 정상적인 보행 속도는 1.2m/s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사람도 있고 1.2 정도 정상 성인의 보행 속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적어도 0.8m/s, 초당 0.8m 정도는 갈 수 있어야지만 지역사회에서 문제없이 걸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행률이 증가할수록 이제 비정상적인 보행은 심해집니다. 보행률은 분당 걸음 수라고 했으니까 보행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빨리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행 속도가 더 늘었다는 뜻이겠죠. 그럴수록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패턴, 안 좋은 패턴들이 더 나쁘게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구분 보행과 비정상 구분 보행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은 대칭성입니다. 자, 아까 한 걸음, 두 걸음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왼발과 오른발, 오른발과 왼발 그 간격이 좀 대칭적으로 유지되는지, 또는 왼쪽 발과 왼쪽 발, 오른쪽 발과 오른쪽 발 그 마찬가지 간격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양쪽을 비교해서 보는 거고, 한 걸음 길이 또는 보행 버퍼 길이 뭐 그런 것들을 측정하면 됩니다. 종종 보게 되면 몸을 상당히 많이 흔들면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을 많이 흔든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골반이 막 흔들리면서 엉덩이가 막 심하게 흔들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근력에 문제가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력에 문제가 있으면서 골반을, 다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거고요. 또는 관절이 많이 안 꺾이면서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ROM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거지요. 그리고 팔 움직임은 다리랑 교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유독 팔을 잘못 흔들거나 왼팔은 많이 흔드는데 오른팔은 덜 흔들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몸통 움직임, 몸통 흔들림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머리의 위치라든가 어깨의 높이, 골반 앞뒤 경사, 또 힙, 니의 ROM 정도, 발목 관절의 조절 정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비정상적인 형태는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 손상 때문에 오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도 이제 보행 형태가 바뀔 수 있겠고, ROM이 안 나오거나 신체 변형이 심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정상 보행 상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트렌델렌버그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다시 말해서 엉덩관절 벌림근이 약하게 되면 트렌델렌버그 보행이 생깁니다. 자, 이게 발을 앞으로 들어서 내게 될 때, 골반이 이렇게 있고 앞으로 들어서 낼 때 이쪽에 있는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엉덩관절 벌리근이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약하게 되면 골반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를 우리는 트렌델렌버그 보행에서 엉덩이가 한쪽으로 계속 처지게 되는 보행이 보이는 거고, 큰 볼기근 보행은 몸을 뒤로 제끼면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걸을 때 뒤에서 이렇게 근육이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약하면 몸이 전체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아예 몸을 뒤로 더 기울여서 이 근력이 약한 거를 이렇게 보완해서 보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어, 큰 볼기근 보행에서 맥시머스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 두 개가 다 있는 경우를 우리는 와들링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뒤로 한꺼번에 막 크게 휘저으면서 몸통을 휘저으면서 걷게 되는 거지요. 파킨슨 보행은 주저주저 하면서 막 발을 끌면서 걷는 거를 우리는 셔플링 게이트라고 합니다. 셔플 댄스 그러면 발을 끌면서 춤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종 걸음으로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 그런 보행 형태를 보이게 되고, 발 처진 보행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에 도지 플렉션 시키는 것이 안 돼서 원래 발을 딱 스탠스 하게 될 때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 되는데 발 도지 플렉션이 안 되면서 앞꿈치가 이렇게 먼저 닿는 거예요. 앞꿈치 먼저, 뒤꿈치 두 번째 이렇게 닿게 되는 보행을 발 처진 보행, 스테페지 게이트라고 하고, 시소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주로 뇌성마비,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지아, 강직성 양다리 마비 애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볼 때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서 부딪히듯이 이렇게 모아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가위 같더라 해서 가위 보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화 운동, 불능 보행, 아탁시 게이트는 손해 손상 환자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못 잡고 비틀거리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기저기저 걷는 경우를 우리는 아탁시 게이트라고 하고요. 헤미플레지 게이트는 이거는 그 서컴덕션 게이트입니다. 스파스티시티, 강직, 근육 긴장도가 막 심한 것 때문에 다리가 쭉 뻗치면서 무릎을 구부리지도 못하고 또 발목을 도지플렉션을 못합니다. 그러면 걸을 때 발가락이 심하게 끌리게 되니까 이거를 끌리지 않도록 옆으로 들어서 옆으로 휘돌려서 걷습니다. 이거를 썰컴덕션 게이트라고 하고요. 통증 보행은 발을 땅에 딱 디딜 때 통증이 있으면 이쪽 스탠스, 디딤길을 굉장히 빠르게 바로 다음 디딤길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쪽을 덜 디딜라고 쩔뚝쩔뚝 하면 걷게 됩니다. 이거를 안탈직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행 보조 도구의 선택과 측정에서 일단은 항상 안정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저면에 대해서 COG가 중력 중심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이제 보조 도구를 쓸 수 있는 거지요. 지팡이라든가 목발, 워커 쓸 수 있습니다. 지팡이도 발이 하나짜리도 있고 발이 4개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4발짜리 방도 있습니다. 목발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워커도 마찬가지겠죠. 워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쪽에 바퀴 달린 것도 있고 뒤쪽에 또 같이 달린 것도 있고 바퀴 없는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인 능력과 아니면 균형에 대한 거를 따져서 어떤 거를 할지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고요. 평행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 잡을 때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기능이 많이 안 좋은 분들, 낙상 우려가 있는 분들 훈련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이를 또 정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질 정도의 높이로 평행봉을 위치를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보행기는 이제 그 워커입니다. 워커. 이제 그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워커 발에다가 이렇게 여기를 고무로 된 거, 안 미끌리는 걸로 해서 달아줘야 되고요. 보행기 높이도 팔꿈치 관절이 약 25도에서 30도 가량 굽혀질 수 있도록 하는 높이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 올라갈 때는 아주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평지도 아주 평평한 데는 괜찮은데 울퉁불퉁한 평지에서는 또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목발이라든가 지팡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행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목발 지팡이를 쓰기 전에 먼저 보행기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발은 팔로 잡고 해는 거라서 이제 팔 근력이 비교적 강한 사람들이
목발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겨드랑이 목발의 높이를 길이를 이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겨드랑이에서 약간 새끼발가락 바깥쪽으로 3c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이제 겨드랑이까지 그 높이로 정해집니다. 또는 이제 그 자기 키에서 45cm를 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그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전체 요 길이로 목발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측정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발을 갖고 보행을 하게 될 때 사전 보행은 목발 나가고 반대편 발 나가고 또 목발 나가고 발 나가고 이렇게 4번을 거쳐서 이동하는 거를 사전 보행이라고 하고 이전 보행은 목발 2개 나가고 발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2번 움직여서 하는 걸 이전 보행, 3전 보행은 목발 동시에 2개 나가고 한 발씩 나가는 3번 움직이는 거죠. 3전 보행이라고 하고 뛰기 보행은 목발을 딱 간 다음에 붕 떠서 목발까지 발을 옮기는 겁니다. 이거를 스윙 투 게이트라고 하고 붕 떠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 번에 붕 떠서 가는 거 이거를 스윙 스루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발도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겨드랑이 바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 이런 목발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그 좀 더 팔을 좀 더 지탱을 해주는 이런 목발도 있고 손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잡게 되는 아래팔을 지탱해주는 뭐 지팡이인지 목발인지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또 관절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특히 아래의 환자분들은 손잡이를 잡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아래팔로 지탱할 수 있는 목발도 있습니다. 지팡이는 비교적 다루기가 좀 쉽지요. 그래서 상당히 그 균형 기능이 좋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 이제 마비가 있으신 분들, 편마비 환자분들은 항상 그 마비 측과 건강한 쪽이 있는데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꼭 짚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종 마비가 있지 않고 중간 볼기근, 골리스 메디우스가 좀 약하게 되면 트렌델렌버그 게이트를 하게 되는데 몸을 옆으로 흔들면서 보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지팡이를 쓰게 되면 몸을 덜 흔들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팡이의 높이는 넙다리뼈의 큰 돌기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잡을 때 마찬가지로 20도 가량 팔꿈치가 구부러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지탱할 수 있는 중량은 약 25% 정도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자, 이제 병원에서는 그 보행 능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특히 뇌졸중이라든가 뇌성마비, 신경 손상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NDT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발달 치료라고 해서 되게 애기들 보면 태어나서 한 번에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뒤집기를 먼저 하고 3, 4개월에 뒤집고 또 5, 6개월에 앉기를 시도하고 7, 8개월에 기기를 시도하고 뭐 10개월쯤에는 자꾸 서려고 하고 12개월 뭐 13개월쯤에 걷는 걸 하죠. 이렇게 발달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에 맞게 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컨셉이 신경 발달 치료라고 해서 주로 중추신경계 환자분들의 그 치료하는 방법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절의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진 것을 좀 예방하고 잘 관리를 해서 보행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기법이라 볼 수 있겠고요. 과제 지향 접근법은 그냥 걷기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바로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위해서는 앉았다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쓴 다음에는 한 발을 띄고 체중을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양발을 같이 움직이면서 협조적으로 잘 걸어야 되는 거지요. 일련의 그런 요소들을 한꺼번에 다 훈련을 시키는 거를 과제 지향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구를 훈련하는가 또는 균형, 근력 강화 등등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훈련시키는 거를 우리는 과제 지향 접근법이라고 하고 또 과제를 쓰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근육을 타겟으로 해서 근력 강화, 지구력 또는 균형 훈련시키는 거를 비과제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과제 지향 훈련은 실제로 원하는 그 움직임에 대한 것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 보행 과제, 걷는 거를 반복 연습시키는 거지요. 걸을 때도 평평한 지면 말고도 울퉁불퉁한데 또는 이제 꿀렁꿀렁한데 뭐 이렇게 경사진데 다양한 지면 상태에 따라서 여러 번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 훨씬 더 보행 능력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체중 지지 훈련이라고 해서 체중을 완벽하게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걷다가 이제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 그 스트랩을 걸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랩을 좀 당기게 되면 이 시대 자체가 체중을 지탱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만큼 체중 분포를 줄 수가 있고요. 특히 가장 좋은 거는 안전하게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트레드밀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실제 워커를 갖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그 천정에다가 이런 레일을 박습니다. 박았고 조끼를 딱 걸어왔고 그냥 걷게끔 해주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교적 안전하게 운동시킬 수가 있고 보행 훈련시킬 수가 있어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지요. 비과제 훈련은 그냥 근력을 좋게 만드는 거, 근지구력 또는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서 RM 운동에 대한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잘 걷게 하기 위해서는 걸을 때 필요한 근력 수준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을 보충해서 잘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해서 그런 과제가 아닌 그냥 각각 근육별로 훈련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낙상이 일어나는 환자분들을 보면 근력과 근지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근력을 보충해 주는 거는 균형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균형 능력 굉장히 보행에 중요한 기능을 미치고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선자세에서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근육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근육들을 전부 다 이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비과제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과제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걸어보지 않고는 걸을 때 필요한 근육들이 얼마큼 힘이 필요하고 얼마큼 중요한 조절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제 훈련과 과제 훈련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행 기능 장애는 분명히 일상생활 독립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ADL을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일상생활 활동 ADL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보행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행 자체가 안 되면 ADL도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 훈련, 균형 훈련과 더불어서 보행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지역사회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병 이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넘어질까 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능력이 안 돼서 못 나가고 그러면 분명히 삶의 질은 굉장히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 지향 훈련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보행 훈련도 같이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